제 인생은 항상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뒤에서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아왔죠. 결혼한 지 30년, 회사에 다닌 지 25년.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목소리를 크게 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식구들 아침을 챙기고 출근해서는 팀의 잡무를 도맡아 하고 퇴근하면 또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 행사, 친척 모임, 아이들 학교 일. 제 시간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른의 삶이라고, 이게 책임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중견기업의 격리부서에서 일했어요. 화려하지 않은 자리, 눈에 띄지 않는 업무. 하지만 회사가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들이었죠. 전표 처리, 비용 정산, 세무자료 준비. 하나라도 꼬이면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제 책상은 늘 정리되어 있었고 제 업무는 늘 기한 내에 완료됐습니다. 실수도 거의 없었어요. 동료들이 급하게 도움을 청하면 제 일을 미루고라도 도와줬습니다. 미안한데 이거 좀 급한데 대신 처리해 줄 수 있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동료가 휴가를 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일까지 떠안았고 신입사원이 실수하면 제가 뒤처리를 했습니다. 상사가 야근을 시키면 묵묵히 남았고 회식 자리에서는 가장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살수록 사람들은 저를 더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처음엔 고맙다는 말이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 됐고 제가 양보하는 건 제 성격이 원래 그런 거라고 치부됐습니다. 특히 같은 부서의 몇몇 동료들은 노골적이었어요. 자기 일을 대충 해놓고는 마감 직전에 제게 떠넘겼습니다. 언니가 꼼꼼하잖아요. 나는 이런 거 잘 못해서. 하면서 웃으며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몰랐던 거죠. 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우고 폭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게 관심이 많은 것도 아니었죠. 저녁을 차려놓으면 잘 먹었어 한마디 하고 거실로 가서 TV를 봤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하고 대화를 끝냈어요.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주말에 할게 했다가 결국 안 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대학생이 된 아들과 고등학생인 딸. 둘 다 엄마는 당연히 모든 걸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래, 청소, 식사 준비. 심지어 대학생인 아들은 자취를 한다면서도 주말마다 집에 와서 반찬을 싸갔어요. 한 번도 감사합니다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고 이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변화가 시작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됐어요.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이었는데 우리 부서가 중심이 됐습니다. 부장님은 팀장 2명에게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한 명은 저보다 3살 어린 후배였고 다른 한 명은 저보다 5살 어린 남자 동료였습니다. 저는 실무진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모든 실무가 제게 쏟아졌습니다. 시스템 업체와의 미팅 자료 준비, 기존 데이터 정리, 부서 간 협의 문서 작성. 팀장들은 회의에만 참석하고 실제 일은 모두 제가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이 이어졌어요.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집에서는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하고 투덜거렸지만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그래 하고 넘겼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새로운 시스템은 순조롭게 안착했고 업무 효율도 크게 올랐습니다. 회사는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포상이 있었습니다. 임원 회의실에서 시상식이 열렸어요. 사장님이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며 포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하는 자리였죠. 저는 당연히 제 이름이 불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언급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석 달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회사에서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주말을 반납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무대에 오른 건 2명의 팀장뿐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2 팀장의 뛰어난 리더십과 헌신 덕분입니다. 사장님의 말씀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팀장들은 환하게 웃으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뒤쪽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제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부서로 돌아왔을 때 한 팀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수고했어요. 덕분에 우리가 상 받았네요. 그리고는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뭔가 차올랐지만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녁은? 오늘 회식 있다고 안 했잖아. 미안해요. 오늘 회사에서 시상식이 있어서.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밖에서 사올게. 뭐 먹을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프로젝트 포상 받는 날이었어요. 제가 3달 동안 매달렸던 일인 거 알죠? 응, 그래서? 당신도 상 받았어? 아니요. 팀장들만 받았어요. 저는. 그럼 됐네. 어차피 팀장이 받는 거지. 자, 빨리 뭐 먹을지 말해봐. 배고파. 그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진 게 아니라 깨진 거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금이 가며 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기록. 그리고 첫 줄을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프로젝트 포상. 내 이름은 없었다. 3달의 야근. 모든 주말. 사라졌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집에서 있었던 일.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 때문에 제가 어떤 손해를 봤는지. 처음엔 단순한 분풀이였습니다. 억울한 감정을 글로 쏟아내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록들이 하나의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손해를 봤습니다. 항상 양보했고 항상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같았어요.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책임만 제게 남았습니다. 기록이 쌓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 파일 속에 이미 100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쌓아두고 있었어요. 날짜별로, 사건별로, 사람별로 정리된 제 인생의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그 기록들을 읽다 보면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차가운 명료함 같은 거였죠. 안개가 걷히고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는 느낌이랄까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똑같이 웃고 똑같이 일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격리부서의 제 업무 중 하나는 임직원들의 경비 처리였어요. 출장비, 접대비, 업무 관련 지출들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일이었죠. 저는 늘 꼼꼼하게 영수증을 확인하고 전표를 처리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경비 처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영업부 2부장의 접대비 신청서였습니다. 고객사 접대를 위한 식사비였죠. 영수증도 첨부돼 있었고 금액도 합리적인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눈에 걸렸어요. 날짜였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날짜가 이상했어요. 그날은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도 야근을 했고 이 부장도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거든요. 저녁 8시까지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걸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같은 날 저녁 7시 회사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발행된 거였어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난달 경비 처리 내역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이 부장의 접대비 신청은 한 달에 평균 5건 정도였어요. 모두 고객사 접대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하나씩 날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중 3건이 이상했어요. 모두 제가 기억하기에 이 부장이 회사에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았죠. 제가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지난 6개월치 경비 내역을 전부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이 부장의 접대비 신청 중 약 30% 정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거나 같은 레스토랑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금액이 미묘하게 과도하거나 물론 확증은 없었어요. 하지만 격리 업무를 20년 넘게 해온 제 감으로는 이건 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역들을 따로 정리해서 제 개인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록해뒀을 뿐입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인트라넷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어요. 내년도 인사평가 기준이 변경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였죠. 동료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겠네. 그러게. 이제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거지. 저는 조용히 새 평가 기준을 읽어봤습니다. 프로젝트 참여도, 업무 성과, 협업 능력, 리더십.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참여도는 팀장급 이상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리더십은 관리자가 아니면 평가받기 어려웠습니다. 실무진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결국 높은 평가를 받는 건 관리자들이 될 거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했죠. 새로운 평가 시스템.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상은 관리자 중심. 실무진은 여전히 그림자.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 오신대. 주말에 시간 좀 내줘. 무슨 일로요? 그냥 얼굴 보러 오신대.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싶으시대.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오시면 제가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집 청소, 음식 준비, 손님 맞이.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그래, 고마워. 우리 어머니가 당신 만든 갈비찜 좋아하시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갈비찜을 만들려면 장을 봐야 했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시장에 가야 했죠. 그때 딸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학원 특강 있어. 점심 도시락 싸줘야 돼. 토요일? 그날 할머니 오시는데. 그래도 특강은 들어야지. 중요한 거야. 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그날 시간이 있는지, 제가 준비할 수 있는지. 모두가 당연히 제가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어요. 시댁 방문 준비. 갈비찜 청소 설거지. 예상 소요 시간 주말 이틀. 딸 도시락 추가. 나의 주말 없음. 기록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살아? 상상해봤어요. 제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버린다면, 남편은 아침을 못 먹을 겁니다. 아이들은 빨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헤맬 거예요. 냉장고는 텅 비고 집은 엉망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응할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다음날 회사에서 또 한 번 상황이 터졌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이었어요. 부서 전체가 모여 이번 분기 업무를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부장님이 각 팀의 진행 상황을 물어봤죠. 팀장 한 명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분기 세무신고 건은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됐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요? 그 뒤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오류를 수정했는지, 얼마나 많은 빠진 서류를 채워 넣었는지는 말하지 않더군요. 지난달 세무신고 때 팀장이 제출한 초안은 엉망이었어요. 항목이 잘못 분류됐고 금액 계산도 틀렸습니다. 저는 이틀 밤을 새워서 전부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자리에서는 팀장만 보고했고 부장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팀도 보고해주세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록했어요. 나중에 노트북에 옮길 내용들을.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옆자리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오늘 좀 이상해. 평소보다 조용한 것 같은데. 그래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계속 피곤해 보여. 괜찮아? 저는 잠시 그 동료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이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를 이용하는 사람 중 한 명일 뿐이었죠.
괜찮아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동료는 안심한 듯 웃으며 자기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도 모니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대신 제 개인 폴더를 열었어요. 이제 제 기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날짜, 시간, 장소, 관련자, 구체적인 내용. 모든 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들이 쓰일 날이 올 거라는 걸.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관찰하고, 더 기록하고, 더 준비해야 했어요. 저는 착한 얼굴로 웃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동료들이 부탁하면 도와줬고 상사가 지시하면 따랐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그들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은 언제일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을 때 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계획이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하지만 첫 줄은 분명했습니다. 참는 건 이제 끝이다. 이제는 정확히 받아내야 할 때. 저는 그 한 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획 파일을 만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연말 인사평가 시즌이었어요. 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받고 내년도 연봉과 승진이 결정되는 시기였죠.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는 유독 많은 일을 했으니까요. 회계 시스템 프로젝트, 세무신고, 각종 실무 처리. 비록 표창은 받지 못했지만 제 업무 기록만큼은 확실했습니다. 평가 면담날 저는 부장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부장님은 서류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올해도 수고 많았어요. 업무 처리는 역시 정확하고 꼼꼼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만. 그 다만이라는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평가 등급은 B로 나왔어요. 작년과 같은 등급이에요. B등급. 보통 수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뛰어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직원. 올해 프로젝트에도 참여했고 업무량도 많았는데 B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했습니다. 프로젝트는 팀장들이 주도했잖아요. 당신은 실무 지원이었고 물론 중요한 역할이었지만 리더십을 발휘한 건 아니니까요. 실무 지원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모든 작업은 제가 했습니다. 데이터 정리, 문서 작성, 업체 협의. 그건 맞아요. 하지만 평가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리더십과 프로젝트 주도성이 중요하거든요. 실무 처리만으로는 높은 등급 받기 어려워요. 부장님은 미안해하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팀장들은 어떤 등급을 받았나요? 그건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둘 다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어등급이겠죠. 아마 승진 대상자에도 올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보세요.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부장님의 말씀이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열어 기록했습니다. 연말 평가 B등급, 1년간의 야근, 주말 근무, 모든 실무 처리. 결과 보통. 팀장들 어등급 승진 예정. 이유 리더십. 실제 일은 누가 했는가? 기록됨. 그날 오후 팀장 한 명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평가 결과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운 좋게 좋은 결과 받았어요. 다 언니가 도와준 덕분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자랑스러움이 더 보였습니다. 축하해요. 언니도 내년에는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화이팅! 가벼운 격려를 남기고 그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이미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왔어? 늦게 오길래 우리 먼저 시켰어. 당신 것도 있으니까 먹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평가 결과 나왔어요. 그래? 어땠는데? B등급이요.
작년이랑 똑같아요. 그럼 됐네. 비면 나쁜 것도 아니고. 남편은 계속 음식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올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프로젝트도 했고 매일 야근하고. 회사가 원래 그런 거지. 열심히 한다고 다 인정해주는 게 아니야. 나도 그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MT 가는데 용돈 좀 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30만 원? 30만 원? 그게 용돈이야? MT 비용이랑 다 합치면 그 정도 들어요. 친구들도 다 그 정도 받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줄게. 감사합니다. 아들은 밝게 웃으며 다시 음식을 먹었습니다. 딸도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도 다음 달에 수학여행 가는데. 얼마? 50만 원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번 달 제 월급, 공과금, 식비, 아이들 학원비, 이제 추가로 80만 원. 남은 건 얼마 없었습니다. 알았어. 저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가족, 아들 MT 30만 원, 딸 수학여행 50만 원, 총 80만 원. 내 연말 평가 비등급으로 인한 성과급 감소분 150만 원. 누가 이 차액을 메우는가? 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들. 공과금, 보험료, 아이들 학원비, 식비, 생활비. 그리고 시댁에 드리는 용돈, 명절 비용, 각종 경조사비. 제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저를 위해 쓴 돈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옷을 산 게 언제였죠? 친구들과 만난 게 언제였나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벌고, 가족을 위해 쓰고, 가족을 위해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제게 무엇을 해줬나요? 다음날 회사에서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누군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승진자 발표 났대요. 우리 부서에서 2명 나왔대요. 누구? 2 팀장님들이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고 나니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당연하지. 프로젝트 성공시킨 분들이잖아. 다른 동료가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가만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나저나 올해 회식비가 많이 남았대요. 부서에서 특별 회식 한번 한대요. 오, 좋네. 언제 하래요? 다음 주 금요일이래요. 다들 참석 가능하시죠? 모두가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언니는요?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개인 일정이 있어서요. A 부서 회식인데 일정 조정 안 돼요? 미안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실제로는 아무 일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과 웃으며 앉아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쉽네. 그럼 어쩔 수 없죠. 동료들은 금방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오후에 부장님이 제 자리로 오셨어요. 회식날 못 온다고 들었는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요. 우리 부서 전체가 모이는 자리인데 좀 아쉽네요. 팀워크도 중요하잖아요. 팀워크. 그 단어가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너만 빠지지 마.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잖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회식날 저는 정말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쉬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회식 안 가? 부서 회식인데. 안 가기로 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안 가고 싶어서요. 그 대답에 가족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해하지 못했겠죠.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깨어난 거였어요. 주말 내내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제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순으로, 사건별로, 인물별로. 모든 걸 체계적으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조용히 준비했어요.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어색함과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금요일 회식 때 언니 이야기 좀 나왔어요. 그래요? 부장님이. 언니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다고. 팀워크에 신경을 좀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저는 잠시 그 동료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제일 정상인 것 같아요. 동료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곧 모든 게 바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회식 불참 사건 이후 저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제일 먼저 한 일은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장의 수상한 경비 처리 건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것부터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경비 내역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날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출입 기록을 확인했어요. 격리부서는 인사팀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었거든요. 급여 처리를 위해 필요한 권한이었죠. 이 부장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가 고액 접대비를 청구한 날들 중 몇몇은 그가 회사를 전혀 나가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영수증은 오후 7시 회사 밖 레스토랑에서 발행됐습니다. 모순이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 레스토랑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리뷰를 읽고 심지어 몇 곳은 직접 전화를 걸어 영수증 재발급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그 레스토랑 중 2곳은 영수증 재발급이 매우 쉬운 곳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만 말하면 확인 절차 없이 영수증을 다시 발행해줬어요. 이 부장은 실제로 접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수증만 다시 발급받아서 회사 돈을 청구한 거였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출입 기록, 경비 청구 내역, 레스토랑 정보, 금액 총계. 완벽한 문서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저는 회사 내부의 다른 문제들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부서에서 지난 3년간 승진한 사람들의 패턴을 분석했어요. 놀랍게도 모두 남성이거나 부장님과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업무 능력과는 무관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보이는 사람이 승진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승진자 명단, 그들의 실제 업무 성과, 그리고 승진 사유. 객관적인 데이터였죠. 또한 저는 제가 처리했던 모든 업무를 기록해뒀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작성한 보고서, 처리한 전표, 해결한 문제들. 모두 파일로 저장하고 날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업무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고됐는지도 표시해뒀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처리한 업무의 70% 이상이 다른 사람의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웃고 일하고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과도하게 친절하지는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만, 요구받은 만큼만 했습니다. 동료들은 점점 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언니, 요즘 왜 그래요? 예전 같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그냥 좀 차갑다가?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라 제 일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료는 할 말을 잃은 듯 돌아갔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준비했고 저녁은 가끔 사 먹자고 했습니다. 빨래는 각자 개별로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래? 아침밥도 제대로 안 차려줘? 남편이 불평했습니다. 저도 회사 가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각자 챙겨 먹어요. 전에는 항상 차려줬잖아. 전에는 제가 더 일찍 일어났죠. 이제는 피곤해서 못 그래요. 남편은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빨래 안 돌렸어? 각자 하라고 했잖아. 에이 귀찮아.
엄마가 해주면 되잖아. 나도 귀찮아. 네가 해. 딸은 투덜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죄책감이 들었고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을 열고 제 기록들을 다시 읽으면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당연한 걸 요구하는 거야. 이런 생활이 2달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연초 전사회의가 열렸어요. 모든 부서가 모여 작년을 평가하고 올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영진은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회사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부정과 비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내부 고발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인사팀장을 만나 조용히 말했어요.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시간 되시나요? 그럼요. 무슨 일인데요? 제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인사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보요? 무슨? 경비 부정 사용건입니다. 증거도 있어요. 저는 준비해온 파일을 꺼냈습니다. 출력해온 문서들이었어요. 날짜별 정리, 금액 총계, 출입 기록 대조표. 인사팀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영업부 2부장 건가요? 네. 지난 1년간 약 2천만 원 정도의 부정 청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그래요. 더 오래전 것까지 조사하면 더 나올 겁니다. 증거가 확실한가요? 네. 출입 기록과 경비 청구 날짜를 대조하면 명확합니다. 그가 회사를 나가지 않은 날에 외부 식당 영수증을 청구했어요. 반복적으로요. 인사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건은 비밀로 유지될 거예요. 제보자 신원도 보호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 부서 승진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보하고 싶은데요. 지난 3년간 승진 사례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저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인사팀장은 그것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명백한 편파적 인사입니다. 네. 알고 계셨나요?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인사팀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건들은 모두 조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이상하게 가벼운 기분이 들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영업부를 불러 면담을 시작했어요. 이 부장도 소환됐습니다. 경비 처리 내역에 대한 질문이 있다는 이유였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장이 조사받는데 뭐 때문에? 경비 부정 사용이래. 진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일을 했어요. 아무도 제가 제보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 부장은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어요. 출입 기록, 영수증, 청구 내역. 모든 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 부장은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된 거였죠. 회사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 늦을 것 같아요. 먼저 드세요. 또?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맨날 늦어? 이제 집에도 신경 좀 써야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도 집안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없으면 당신이 하면 되죠. 뭐, 이제 당신도 집안일 좀 하세요. 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참은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부장 대기 발령 소식이 퍼진 지 2주가 지났을 때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의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들은 이 부장의 경비 내역을 3년치까지 전부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부정 청구 총액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인사팀장과 마주쳤을 때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문제를 발견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인사팀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서 승진 시스템 건은 좀 더 복잡해요. 여러 부서가 연루돼 있고 경영진과도 관련이 있어서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 결국에는 다 드러날 테니까. 그날 오후 부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들 알겠지만 이 부장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비 부정 사용 혐의예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경비 처리에 주의해 주세요.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부장님의 말씀이 끝나고 한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누가 제보한 건가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보자는 보호됩니다. 그래도 같은 부서 사람이 고발한 거잖아요. 그게 좀. 팀장의 말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부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은 부정입니다. 누가 제보했든 잘못한 사람이 벌받는 게 맞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보했을까? 저는 그 시선들 속에서도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늘 조용하고 문제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일이 터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일인데요? 당신 요즘 이상해.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나한테도 차갑고. 대체 뭐가 문제야?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무슨 소리야? 지난 30년 동안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당신 일, 아이들 일, 시댁 일. 모든 걸 제가 떠안았죠.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 그게 가족이잖아.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로 돕는다고요? 그럼 당신은 저를 언제 도와줬나요? 나도 돈 벌어오잖아. 그게 내 역할이고. 돈만 벌면 끝인가요? 집안일은요? 아이들 돌보는 건요? 저도 돈 벌잖아요. 저도 일하잖아요. 그런데 왜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인가요?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공평하게 나눠서 할 거예요. 당신도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차리세요.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남편은 화가 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당신 좋을 대로 해.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이 부장이 해고됐습니다. 정식 해고 통보가 내려왔어요. 부정 사용 금액이 크고 반복적이었으며 회사 규정상 중징계 대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회사는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진짜 해고당했대. 5천만 원이나 빼돌렸대. 어떻게 그런 짓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도 이 부장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부정은 부정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경영진 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인사 시스템 개선안이 논의됐습니다. 저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인사팀장에게서 소식을 들었어요. 경영진이 승진 시스템 전면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이 제출한 자료가 결정적이었어요.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편파적 인사가 조직 전체에 만연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 기준이 더 객관적으로 바뀝니다. 실제 업무 기여도, 프로젝트 참여 시간, 구체적인 성과물 모두 정량적으로 측정될 거예요. 그럼 실무진도? 네. 실무진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리더십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부서 부장님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편파적 인사 책임자로요. 그 말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되나요? 아마 경고 처분은 받을 겁니다. 직위 해제까지는 안 가겠지만 앞으로 인사권은 제한될 거예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전사 공지가 떴습니다. 인사 시스템 개편 안내. 새로운 평가 기준, 객관적인 지표, 투명한 프로세스. 모든 게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내부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료들은 공지를 읽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드디어 바뀌는구나. 이제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겠네.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오후 부장님이 부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부장님은 평소와 달리 많이 지쳐 보였어요. 여러분, 회사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겁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인사 관련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 판단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저는 부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이건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혹시 언니가 제보한 거예요? 저는 그 동료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느낌이. 언니가 요즘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네, 제가 했어요. 동료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요. 부당한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부서 분위기가 더 좋아질 거예요. 공정해질 테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제보자가 격리부서 그 사람이래. 진짜? 그렇게 조용하던 사람이? 사람 알 수 없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존경의 눈빛으로, 어떤 사람은 불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래도 식사 준비를 한 거였어요. 당신 오길래 밥 차렸어. 저는 놀라서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직접 하신 거예요? 응. 서툴지만 해봤어.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 맛은 별로였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맛있어요. 거짓말. 나도 맛없는 거 알아.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처음 해보신 거잖아요. 당신 말이 맞았어. 나도 해야지. 당신만 시키는 게 아니었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같이 해요. 공평하게. 그래. 같이 하자.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록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복수 1단계 완료. 부정한 사람은 벌받았고 불공정한 시스템은 바뀌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인사 시스템이 바뀐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서 실무진들의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일한 만큼 인정받는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저는 여전히 조용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떠안지 않았고 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업무 기록을 더욱 철저하게 남기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작업 내용, 결과물.
모든 걸 문서화했습니다.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비한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간 평가를 시작합니다. 올해 상반기 업무 성과를 제출해주세요. 새 시스템의 첫 평가였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파일을 열었어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업무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처리한 전표수, 작성한 보고서, 해결한 문제들, 참여한 프로젝트. 모든 게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로 기록돼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부서 전체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장님이 회의실에 모두를 소집했어요. 임시로 부서장을 맡고 있는 차장님이었습니다. 부장님은 이미 다른 부서로 이동한 상태였어요.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차장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 평가는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업무량, 정확도, 기여도 모두 측정했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S등급 1명, O등급 3명, B등급 5명입니다. 차장님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S등급.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S등급은 최고 등급이었어요. 보통 한 부서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등급이었습니다. 격리팀 김대리.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대리는 지난 6개월간 부서 전체 업무의 35%를 처리했습니다. 오류율은 제로에 가깝고 모든 업무를 기한 내에 완료했어요. 특히 경비 시스템 개선 작업에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차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성과입니다. 축하합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표정이 밝은 건 아니었어요. 특히 팀장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평가 발표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요. 드디어 인정받았네요. 진작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장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되시나요? 저를요? 네. S등급 수상자들과 면담을 하신대요. 저는 긴장하며 사장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장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김대리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제보 덕분에 회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가를 보니 당신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왜 진작 이런 평가를 하지 못했는지 반성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바뀌었으니까요.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기대하고 계세요. 사장님과의 면담은 짧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인정받았구나. 그날 저녁 집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남편이 요리를 했습니다. 일찍 왔네? 응. 오늘 좋은 일 있었어.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S등급 받았어요. 최고 등급이요. 남편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짜? 축하해. 고마워요. 저녁은 내가 차릴게. 오늘은 당신 쉬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딸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축하해요. 아빠한테 들었어요. 고마워. 엄마가 그렇게 일 잘하는 줄 몰랐어요. 딸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원래 잘했어. 다만 아무도 몰랐을 뿐이지.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있는 식사였어요. 다음 달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조직 개편이 단행됐어요. 여러 부서가 재편되고 새로운 보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과장 승진이었어요. 25년 만에 승진이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났을 때 부서 전체가 축하해줬습니다. 드디어. 진작 됐어야 했는데. 축하해요, 과장님. 동료들이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불편해했어요. 특히 예전에 저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그간. 제가 많이 도움받았는데 제대로 감사 표현 못해서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각자 자기 일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장 승진과 함께 제 업무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팀을 관리하는 위치가 됐어요. 후배들을 이끌고 업무를 분배하고 성과를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예전처럼 하지 않겠어. 공정하게, 정확하게 모두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새 팀원들과 첫 회의를 했을 때 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한 사람이 제대로 인정받는 팀을 만들고 싶어요. 누구의 공을 가로채지도 않을 거고 누구에게 떠넘기지도 않을 겁니다. 각자 자기 일을 책임지고 서로 도우면서 일해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야근을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목표입니다. 젊은 팀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그게 가능한가요? 다른 팀들은 다 야근하는데. 가능해요. 제가 25년간 야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야근은 대부분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 때문이라는 거요. 우리는 다르게 할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를 명확하게 분배하고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석 달 만에 우리 팀은 부서에서 가장 효율적인 팀이 됐습니다. 야근 없이, 주말 근무 없이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격리부 김 과장 팀이 대단하대. 어떻게 야근도 안 하면서 일을 다 해? 시스템이 좋대. 배워야겠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였어요. 소리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저 제대로 하는 것.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 반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회사에서 롤모델로 불렸어요. 특히 여성 직원들에게요. 김 과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하세요?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어요. 참지 마세요. 부당하면 말하고 잘못된 건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세요. 집에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남편은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분담했어요. 요리, 청소, 빨래. 서툴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각자 자기 일은 스스로 하게 됐어요. 어느 주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응.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좋아 보여요. 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많은 걸 떠넘겼어.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 같이 잘하면 돼요. 혼자 잘하는 거 말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기록 파일을 열었어요. 처음 시작했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저의 투쟁 기록. 저는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로 이 기록을 마칩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려다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을 바꿨어요. 기록에서 성장으로. 이건 복수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도 됐어요. 살아가면 되니까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저답게.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됐어요. 참는다는 건 억울함을 감내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바꿔나갈 힘을 기르는 거였습니다. 복수는 소리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정확하게 시스템을 바꾸는 거였죠. 그리고 가장 통쾌한 복수는 바로 당당하게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참는 게 죄가 아니라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반드시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